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식욕을 억제시켜서 먹는 거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유지기 때 뭘 잘못해서 체중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뺄 때 잘못 빼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처음 뺄 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거의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 10년 넘게 다이어트 진료를 해오면서 제 개인적인 임상 통계를 봤을 때는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식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식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마치 잠을 자고 싶은 수면 욕구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욕을 과도하게 누르거나 억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만족시켜주고 풀어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식욕은 아침, 점심, 저녁에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이 생기고 먹었을 때 맛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정상 식욕이 있고, 간식이나 야식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몰아먹는 폭식 이런 식욕들은 우리가 이상식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절해줘야 되는 것은 이 이상식욕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정상식욕까지도 우리가 조절하고 억제하려고 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식욕을 억제시켜서 먹는 거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좋은 식단이나 방법은 요즘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걸 하든지 다 뺄 수 있습니다. 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 다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다만 그걸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속하기가 어려운 방법들이 많아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런 거 보면은 몇 달에 몇 킬로 뺐다 이런 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몇 달에 몇 킬로 뺐다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환자분들에게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도 생각을 해요. 몇 달에 몇 킬로 이렇게 빨리 빼면 일단 기분은 좋아요. 과연 그거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다이어트 진료를 해오면서 제 개인적인 임상 통계를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현재 체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체지방을 3개월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가 가장 유지가 잘 되고 요요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체중을 빼신 분들한테 제가 1년 정도 뒤에 다시 전화를 해서 체중 유지는 잘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걸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체중 유지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예전보다 맛있는 것도 다양하게 훨씬 많이 먹는데도 체중 관리가 너무 예전이랑 다르게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12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기 쉬운, 그러니까 연소하기 쉬운 상태로 몸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12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12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12대12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지고 8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12대12 간헐적 단식은 하루 3끼 식사를 했을 때가 이 간헐적 단식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점심, 저녁 하루 2끼 식사를 한다 그러면 16대8 간헐적 단식 하는 거거든요. 야식 안 먹고 간식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간헐적 단식인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 할 때는 누구나 하는 거죠. 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 간헐적 단식만으로 충분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2끼 식사를 해서 16대8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한 끼는 라면 먹고 한 끼는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럼 살이 빠질까요? 절대 안 빠집니다. 오히려 더 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헐적 단식에서
단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먹는지, 이걸 어떻게 먹는지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를 할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해되는 것은 적고 저장하는 것은 많다. 이게 살찌는 체질이 된 겁니다. 반대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저장하는 것은 적고 반대로 분해하는 것은 많은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를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타고난 분들도 있고 반대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타고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끼에 밥을 2그릇 이상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20대까지는 정상 체중이었는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달달한 간식이나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살찌는 체질이 되면서 체중이 잘 늘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찌는 체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건강한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즉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나의 생활 습관을 많이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약을 통해서나 치료를 통해서도 이런 체질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스스로의 노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약의 도움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약간만이라도 같이 해주면서 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힘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키기 쉬운 것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배달 음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음주 횟수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밥량을 좀 조절해야겠다라고 하면 한 숟가락만 먹겠다. 이건 안 되고요. 반대로 내가 원래 먹던 거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내면서 점차적으로 양을 줄여가는 게 훨씬 현명한 방식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서 대부분 권태감도 느낄 수 있고 이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쁜 음식들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기 쉬운 음식들, 지키기 쉬운 그런 식단들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찬이나 국은 충분히 많이 먹고 밥량은 조금 줄이는 방식을 하시거나 고기나 생선, 해산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먹는 그런 식단으로 다양하게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방식을 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식단들,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이런 것만 너무 고집하는 식단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속에서 건강한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 체중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목표의 중간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어떤 병원에서는 단순하게 이 식욕을 조절한다든지 먹는 것을 줄이는 방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먹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먹거리가 풍족한 시대에는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즐거운 생활을 혐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환자, 더 나아가 사람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을 더 해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식욕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병원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가 실제로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 차려진 한상을 즐겁게 식사했을 때 다이어트가 훨씬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비만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의 의학 연구들을 봤을 때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비만도 올 수 있고 대사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심혈관계 증상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했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비만하기 때문에 당뇨 이런 질환이 생긴다라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라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질병으로서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와 같이 비만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생물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돼서 새로운 성분이 합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발효 과정이라고 하고, 이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식품들을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발효식품에는 김치, 된장, 낫또, 치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 살이 찐다라고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나 의사는 거의 없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제약회사나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를 했고 또 논문도 정말 많이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먹는가인 것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먹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가장 최종적에 처리되는 곳은 장인데, 이 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즉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체중의 영향도 매우 크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우리 건강과 체중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효식품이 우리 장 건강에는 가장 좋은 음식인 거죠.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처음 오시는 한 80% 정도의 분들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에 가스 많이 차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어떤 음식 많이 드셨는지 이런 걸 여쭤보면 발효식품을 거의 안 드세요. 제가 이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식단을 설계할 때 이 발효식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꼭 발효식품을 식단에 넣어서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만 이 발효식품을 내 평소 식사에 꾸준하게 넣어서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된장은 이 콩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이 콩을 발효시켜서 된장으로 만들 때 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바실러스균은 항암, 항당뇨 작용이 있고요. 우리가 된장으로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아까 된장에는 이 바실러스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산균보다 열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바실러스균이 아무리 열에 강하다고 해도 고온에서 20분 이상 끓이게 되면은 그 균이 죽기가 쉬워지거든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먼저 쓰고 싶은 된장의 양에서 절반 정도만 처음에 넣고 끓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끓고 나면 나머지 절반을 넣어서 이 바실러스균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콩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 중에 일본의 나또가 있죠. 나또는 콩이 나또가 되는 과정 중에 나또 키나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나또를 보면은 이 실처럼 끈적끈적한 게 있죠. 바로 나또 키나제 효소입니다. 이 나또 키나제 효소는 혈전 용해 효과가 있어서 각종 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또는 시중에 파는 나또를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나또가 너무 싱겁다라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향이 너무 강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서 고소한 향은 배가시키면서 이런 약간 강한 향은 누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간장 등을 넣어서 간을 적절하게 맞춰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섭취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키면 치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우유에 유산균을 넣고 발효시킨 다음에 수분을 제거한 것이 바로 이 치즈입니다. 치즈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여러 가지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치즈 안에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간 기능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해주고 알코올 분해 작용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 안주에 치즈를 먹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치즈는 어떤 종류든지 다 좋지만 과일을 섞어서 만든 그런 치즈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식품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 다 드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보면은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로 대충 때울 때가 있잖아요. 발효식품을 아침에 간단하게 끼니 해결하는 용도로 쓰시면 정말 좋은데요. 스트링 치즈 한두 개, 나또나 요거트, 거기에 견과류 같이 섞어서 드시면은 정말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체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장 건강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날씬한 체형을 잘 유지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체중이 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장 건강인데요. 저는 다이어트 진료를 할 때 단순하게 이 식욕을 줄이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약 처방을 할 때도 이 장이 건강해질 수 있게끔 처방을 하고 침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할 때도 이 장의 건강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저와의 진료가 끝나도 그 건강한 체중과 건강한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발효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은 이런 장 건강을 평소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식은 발효식품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런 발효식품만 잘 챙겨 먹어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불과 한 30,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마다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조금 피하고 내 몸을 생각해서 내 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체중을 위해서 발효식품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진료를 하면서 참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셔야 돼요.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큰 잔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식사들을 기본적으로 다들 좋아하는 음식들이기도 하고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거든요. 제가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옛 음식들,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음식을 좀 많이 피하시는 편이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이 다 이런 음식들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통계적으로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장 건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싫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내 몸을 생각해서 이런 장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발효식품들 그 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치즈나 요거트 이런 음식부터 조금씩 섭취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응이 되면은 나또나 된장, 청국장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는 너무 속이 불편하고 너무 소화가 안 돼서 뭘 먹기만 하면은 속이 너무 불편했는데 그렇게 속이 불편해서 많이 먹지 않는데도 자꾸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런 발효식품들을 잘 챙겨 먹으면서 속도 정말 편해지고 예전보다 식사를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잘 빠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배에 생기는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내장 주변에 붙어 있는 내장 지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일종의 보호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피하 지방이 좀 늘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뭐 나빠졌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 없는 노폐물이고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느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굉장히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피하 지방은 빼기가 쉬워도 내장 지방은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나의 생활 습관에서 아니면 식습관에서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 체지방이 빠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피하 지방이고 내장 지방은 잘 안 빠지거든요. 이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장 지방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설탕입니다. 단 음식, 설탕,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이것이 내장 지방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내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설탕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생활건강한의원에서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한의사 김지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날씬한 체형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쓰기 위한 에너지를 위해서 현재 에너지를 몸에다가 비축해 놓는 것이 기본 프로그래밍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류는 늘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생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유전자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건강에 나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것은 불과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살이 찌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많도록 되어 있지만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몸에 저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몸의 대사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늘어나기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 몸이 살이 찌는 것은 큰 대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큰 대기업은 사업상 항상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경기가 나쁠 때 현금을 더 보유할까요? 경기가 나쁠 때 현금을 더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쁠 때는 어디 투자를 해봤자 리스크만 크고 소득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적기 때문이고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해 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좋을 때보다는 반대로 건강이 나쁠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현금 자산인 우리의 이 살을 몸에 자꾸 저장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살이 찔 때도 피하 지방보다는 더 빼기 힘든 내장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면 좋은 식단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식단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반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식단이나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식사량을 너무 줄이는 방식의 식단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살이 빠지더라도 근육이 먼저 다 빠지기 때문에 이 몸이 나중에 요요가 생겨서 체질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삶은 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먹는 식단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평생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식단은 밥과 반찬, 국을 먹되 여기서 반찬이나 국은 충분히 많이 먹고 밥량은 조금 조절해서 가는 그런 식단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몸의 건강에도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들면 아침에는 낫또나 아니면은 요거트에 계란 후라이 2개 그리고 두유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고 점심에는 밥 반 공기에 반찬과 국을 충분히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나 버섯,
해산물에 야채쌈을 같이 해서 먹으면 가장 좋은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영양적인 균형도 굉장히 알맞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오랫동안 이런 식단을 유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치료해 드렸었던 환자분들 중에 과거에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이런 것만 계속 이제 섭취를 하셨는데 그렇게 섭취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단을 유지도 하기 힘들고 또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살이 점차적으로 안 빠지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런 식단으로 바꾸면서 훨씬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다양해지고 체중 감량도 너무나 쉽게 본인이 목표하는 데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도달했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게 아니더라도 단 일주일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 한번 실천해 보시면 분명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빠지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체중이 빠져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요요가 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진료하는 분들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든 혼자서든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한테 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이 살이 이제 잘 안 빠져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살은 조금 빠졌는데 몸이 너무 나빠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다이어트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된 분들을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속도 너무 편안해서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하시더라도 다 살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날씬해지고 예뻐지기 위한 미용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은 건강한 삶을 즐겁게 잘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뺄 수 있지만 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요요를 쉽게 정의해보면 살이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찌는 것인데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이 요요가 없으려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매일 라면 먹고 매일 치킨 먹고 이렇게 해도 살이 안 쪄야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요요가 올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가능하거든요. 다이어트는 기간에 따라서 체중이 빠지는 감량기 그리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유지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요요가 생기는 것은 이 유지기 때 뭘 잘못해서 체중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뺄 때 잘못 빼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처음 뺄 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거의 요요가 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체중을 감량하는 기간 중에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이 빠지는 중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경우에 유지가 정말 어렵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나 스스로가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먹고 편안하고 깊은 수면 잘 취해주고 몸이 지나치게 힘들지 않도록 내 몸이 잘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집중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는 다른 진료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 중에 하나가
이런 체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가 가장 많은 사람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시작점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병원들에서 단순하게 식욕을 조절하는 것, 이것을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한테도 오셨을 때 먹는 것 좀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식욕 좀 잡아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식욕이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먹는 거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아가는 것, 내 몸이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소화 잘 시키고, 이런 것들이 몸을 만들어줬을 때가 진짜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내 삶을 찾아가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